자, 14주차 산림 측량 및 GIS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GPS 측량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앞 시간에 우리가 GPS의 기본적인 것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오차하고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GPS에서 이제 발생하는 기본적인 오차 어떤 것들이 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성의 시간 오차가 있습니다. 원자시계가 오차가 생기면 뭐 이게 굉장히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이제 원인에 의해서 만약에 시계에 오차가 생기면 위치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성의 궤도 오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시국가의 궤도 오차.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궤도를 이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이 오차가 발생하면 아까 지상국에서 오차를 보정을 해서 그러니까 궤도를 바꿔버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전리층과 대륙권의 굴절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대륙권이 있고요, 전리층도 있고요.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 전파도 굴절이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오차가 발생을 해요. 신호가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굴절 및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매스크 앵글이라고 그래서 네, 이 수평선에서 10에서 20도 각도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위성들의 신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네,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수신기 내의 전자파적인 잡음이나 전파의 다중경로 등에 의한 오차들로 수신기 오차가 있습니다. 수신기의 위치 때문에 자, 벽에 부딪혀서 들어왔어요. 그죠? 건물에. 이쪽에서도 부딪혀서 들어와요. 보이지 않는 위성인데 이렇게 부딪혀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는 오차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달라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측량할 때 위치가 벗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하학적인 오차도 있어요. 이제 GPS 위성 배치에 따른 오차의 증가입니다. GPS 위성이 바둑판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탁 배열이 된다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위치를 측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위성이 한쪽에 몰린다던가 이런 형태가 발생하면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경우 우리가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GPS 장비를 가지고 산림에서 이제 등산로나 임도 노선을 측량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 하고의 노선이 달라져요. 분명히 저는 이제 임도의 중앙을 따라서 걸었는데 달라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 산이 있어요, 산. 근데 위성이 이 배열 좋은 위성들은 버리고요. 위성이 이쪽에 떠 있습니다. 이쪽에도 떠 있고요. 그죠? 여기도 떠 있고요. 여기도 떠 있고요. 뭐 여기도 떠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제 저는 어디 있냐? 장비를 여기 가지고 서 있을 겁니다. 이 신호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점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점보다 실제 위쪽에 찍히게 됩니다. 나중에 도면에 보면 그래요. 내려올 때 하고 올라갈 때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발생을 한다. 또 GPS가 위성들이 고르게 분포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GPS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GPS 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위성들이 지나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르고 많은 위성들이 분포할 때 측량을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SA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죠? Selective Availability.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차 코드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그냥 딱 잘라서 오차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오차 요소 중에 가장 많은 오차의 원인이에요. 허가받지 않은 일반 사용자에게 일정한 오차 내에서 고의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랜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차를 걸러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위성에 시간의 오차를 줘서 95%의 확률로요. 최대 100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도록 만드는데 요걸 이제 2000년 4월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해제를 하고 퇴임을 하죠. 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언제 다시 이걸 가동시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이제 자기들의 만의 이제 GPS 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차의 요인별로 비교를 하면요. 위성의 시간 오차가 한 0에서 1.5m 정도 발생하고요. 위치가
위치 오차가 위성의 위치 오차에 의해서 1에서 5m, 전리층의 굴절로 0에서 30m, 대류층의 굴절로 0에서 30m, 수신기의 잡음으로 0에서 10m, 다중경로 아까 왜 벽에 부딪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한 0에서 1m 정도의 오차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차라는 거는 항상 똑같은 그 값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오차가 아니죠. 여러분들 뭐 쉽게 생각해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많이 손목시계 차고 계시는데 하루에 15분이 틀려요. 늘. 그럼 그건 오차가 아니에요. 그죠? 왜? 언제서든지 15분 틀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값을 계산해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땐 시계가 빨리 가고 어떨 땐 시계가 천천히 가고 이렇게 돼서 시간이 막 지멋대로 그게 바로 오차인 거죠. 그래서 이 GPS 수신기도 오차가 뭐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가 납니다 하지만 수센치의 오차밖에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할 때도 있고요. 오차가 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오차가 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대 오차를 얼마나 작게 줄일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뭐 장비의 정밀도라든가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뭐 이런 이제 GPS의 이용 분야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보통 이제 소형화, 고성능화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밀 계측, 측지 분야 같은데, 그래서 정밀 기준점 계측이라든가 GIS DB 구축 및 설계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요. 유도형 정보 취득 분야, 그래서 유도 계측, 토목공사 시공 관리, 저반 유도 시스템 같은 경우도 활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에 그 커다란 컨테이너선이 그냥 이렇게 탁 박혀서 문제가 됐잖아요. 거기를 통과할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죠. GPS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AVLS나 CNS 분야에서 차량의 위치 정보 제공 및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로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택배 내가 지금 택배 기사님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문자로 받아갖고 이렇게 보면 앱에 화면에 뜨죠. 택배 기사님이 어디쯤 이렇게 이동했는지 표시도 납니다. 그래서 언제쯤 오겠구나.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되는 그래서 지상 운송 그래서 IVHS, AVLN, 화물 트럭 관제, 철도 차량 관제, 택배 차량 관제, 구급 및 순찰 차량 관제 이런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 분야, 항공기 운항이라든가 항공기 감시, 정밀 착륙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하고요. 해상 운송, 선박항해, 수로 안내, 운하 운송 같은 데도 활용이 되고요. 우주에서 뭐 당연히 되겠죠. 위성의 궤도 추적이라든가 위성의 자세 결정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요. 군사 목적으로는 당연히 유도무기라든가 정밀 폭격, 정찰, 이동 관리에도 활용이 되고요. 과학 목적으로도 기상 연구, 해류 연구, 대류층 연구, 지각 운동 관찰 같은 용도로도 활용이 되고요. 탐사, 지질 탐사, 유전 탐사, 유적 유물 탐사에도 활용이 됩니다. 자원 관리 같은 경우도 활용이 돼요. 농업자원, 어업자원, 토지, 산림 관리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레저용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죠. 등산, 요트, 항해, 그다음에 하이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산길 걷기 같은 거 이런 것들 할 때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뭐 MTB 같은 경우도 활용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뭐 그 스마트워치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산을 가는지 어디 가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고도가 변하면 아, 이 사람이 등산을 하고 있구나로 그 거리도 변하면서 고도도 변한다. 그러면 아, 둘 중에 하나죠. 계단을 올라가거나. 근데 계단을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GPS 신호가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죠. 바깥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자, 뭐 산림관리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초기에 같은 경우 재밌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아까 우리 택배가 어디쯤 오나 이런 것들을 관련도 하긴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감시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죠. 택배 기사님께서 어디 가서 놀고 있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 택배 기사님이 충북대학교 근처에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뭐 저기 조치원에 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감시 목적 아니냐는 식으로. 산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산불 감시원이라든가 뭐 등산로나 병해충, 예찰 요원들 같은 경우들 아침에 이제 일찌감치 그 지자체에서 보고를 산림과에서 보고를 하고 이제 현장을 나가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진짜 산속을 잘 다니시는지 궁금하죠. 이제 목적은 그거죠.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 갖고 오세요. 이제 뭐 병해충이라든가 위치 계략 이렇게 정리해서 오는데
이게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죠. 그냥 뭐 능선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왼쪽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이제 정확히 위치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S들을 다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GPS를 찍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GPS 위치에서 사진 번호하고 연결을 해서 요즘은 이제 고민할 필요도 없죠.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으면 사진에 태그가 붙습니다. 위치 태그가 붙어갖고 제가 어디서 사진 찍었는지 여러분들 아마 그 구글 맵에 올려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에서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런 용도로 가져왔는데 담당자가 생각을 바꾸면 거꾸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GPS를 받아서 저녁 때 돌려받아서 GPS의 트랙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니까 가라는 데 안 가 있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거나 아니면 뭐 점유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인데 그 이제 뭐 실제 업무를 안 하고 다른 걸 한 흔적들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목적으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GPS 기술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장비들이 점점 소형화, 고성능화, 다양화되고 좀 저렴한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수신 기술의 빠른 발달에 의해서 고성능 수신기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시장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GPS 하면 트림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GPS 하는데요. 원래 이제 GNSS가 맞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게 GPS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가격대들이 엄청 비싸요. 측량용으로 쓰려고 그러면 보통 한 몇 천만 원에서 억도 뭐 쉽게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정밀한 장비들이 보다 저렴하게 그래서 정말 몇백만 원대의 장비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정말 100만 원대 미만의 그런 GNSS RTK 측량이 가능한 이런 GPS 장비들 그래서 센티미터급의 장비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소형화, 경량화, 고성능화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PDA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네. 자, 뭐 타블렛 PC 이전 세대라고 보시면 스마트폰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타블렛 PC,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소형 전자기기에 이제 내장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죠. 또 GPS, 글로나스, 베이두, 갈릴레오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이제 다양해지면서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등의 위성들이 서비스 중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기도 해요. 그죠? GPS 신호만 받거나 글로나스 신호만 받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칩 설계도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했는데 GPS도 신호도 받을 수 있으면서 글로나스가 지나가면 글로나스 신호도 받고 베이두 신호도 받고 갈릴레오 신호도 받아야 되니까 가격이 좀 비싸집니다. 그래서 멀티 GNSS 기능의 GPS 개발로 상시 관측 가능한 위성의 수를 확보하고 정확도, 정밀도를 이제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GPS에 대한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이제 러시아의 글로나스 얘기 잠깐 해볼게요. 러시아에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 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 위치 결정 방법은 위성에 송신된 전파의 전달 시간을 측정을 해서 전송파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이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NNSS하고 비슷하죠. 21개의 실제 운영용 위성과 3개의 예비 위성 등 한 24개 위성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궤도를 보면 고도 19,100km 높이에서 11시간 15분에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적도면과 64.8도의 경사를 가지고요. 적도상에서 120도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궤도에 8개의 위성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갈릴레오가 있습니다. 최초의 민간용 위성항법 시스템인데요. 유럽연합에서 개발 중이라고 되어 있죠. 네, 뭐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총 30개의 위성을 띄워서 27개가 운영하고요. 3개는 예비로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통 23,616km 상공의 3개의 궤도에 이제 이 위성들을 7개씩 아니 9개씩 해야 되나? 네, 9개씩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GPS와 글로나스와 이렇게 다 호환성을 유지를 하게 되고 정확도는 1m 이하 됩니다. 그다음에 실내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한 수준별로 구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두고요.
아주 정밀한 부분에서는 뭐 유료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전 세계적인 긴급군환 시스템과 연계해서 운용 예정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실험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었는데요. 못했어요. 2006년도에 이제 4개의 위성을 발사하고요. 2008년도에부터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게 이제 배가 너무 이제 배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뭐 2016년도에 이제 12개의 위성의 발사를 성공하게 됩니다. 2대는 실패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2020년도에 30대 위성을 운용을 해서 뭐 오픈 서비스도 1m급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호를 받아서 쓰는데 이게 이제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GPS, 글로나스, 그다음에 베이두. 오히려 중국계 먼저 치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이제 목적으로 한 건데요. 돈 내서 같이 개발하면 나중에 뭔가 좀 도움을 줄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인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도 투자를 해서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GPS 뭐가 있냐면 이제 베이두 시리즈가 있어요. 베이두 1, 2, 지금 이제 3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구축 중인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제한적으로 운용된 시험 시스템과 전 지구를 범위로 구축 중인 두 번째 시스템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두 1, 2000년부터 3개의 위성으로 중국과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운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위에 지도예요. 이 부분을 3대 갖고 운용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두 2입니다. 약칭으로 BDS나 컴파스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베이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35개 위성으로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완성을 목표로 2012년 10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반 정도를 이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2020년 전 지구를 범위로 서비스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베이두 3. 2015년 3월 첫 번째 위성이 발사됐고요. 뭐 2016년 2월까지 5대, 그 다음에 2019년 3월까지 총 19기를 발사했습니다. 2026년까지 총 16기를 더 발사해서 총 35기로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뭐 현재는 베이두 3가 운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GPS 장비들이 이제 뭐 거의 여러분들 그 삼성이나 애플하고 비슷해요. 측량 장비하면 트림블이 거의 다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트림블 제품 너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나온 것 제품들이 들어와서 저렴하게 판매가 돼서 측량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들고 나오는 게 그거죠. 우리는 네, GPS, 글로나스, 베이두 신호를 다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오차를 보정하는 기술력이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죠. 이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GPS 장비는 좋은데 GPS를 운용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그램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PDA 써요 아직도. 네, 구형 PDA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신 이제 저렴하다라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GPS에 대한 건 전반적인 거 한번 봤는데요. 산림에서 이제 활용 가능한 GPS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등산 다니실 때 아마 이런 거 보신 분들 있나? 실험실에서 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어요. 뭐 이건 초기에 왼쪽부터 초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신형인데, 자 오른쪽 끝에 있다고 그게 뭐 올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저것도 한 4, 5년 전에 나온 제품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결국 예전에는 좌표만 오른쪽 위에 보시죠? 카시오의 네. 프로트랙인가요? 네. 손목시계, GPS형 손목시계. 이거 삼성에서도 아마 비슷한 거 만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어쨌든 일반적인 야외 활동이라든가 등산, 낚시, 캠핑, 간단한 위치 확인용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10에서 100m 정도의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제 WASS 수신 시 5m 이내로 정밀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WASS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오차 범용 GPS에서도 오차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고정 위성이 올라가 있어요. 정지 위성이. 그 정지 위성의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게 아니고요. 일본이 정지 궤도용
그러니까 정지 위성을 올려놨어요. GPS용. 근데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 중간 정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남측에서는 활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GPS에서 WAS 신호 받으면 위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뭐 제품이 대개 이제 가민이나 마젤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고요. 일반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반 스마트폰 앱도 그럼 굉장히 이제 스마트폰 앱은 좀 빨라지고 편해졌다 뿐이지 GPS 성능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정밀하게 막 쓰려고 사람들이 야 이거 뭐 경계를 벗어났네 뭐 들어왔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의미가 없어요. 오차가 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측량용 GPS 신호를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나 뭐 이런 형태로 보내서 그 신호를 받아갖고 데이터를 이제 뿌려주는 그 어떤 그 탑 뭐라 그럴까요? 용도로만 활용한다 그러면 훨씬 정밀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측량용 GPS 시스템들이 대부분 요즘 GPS 안테나와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을 해서 신호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자, 산림에서 간단한 경계 및 위치 확인, 현황 파악 등의 용도로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요 제품들 쓸 거예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매핑용 GPS입니다. 범용보다는 정밀하고요. 측량용보다는 조금 오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GIS 매핑용이나 간이 측량용으로 활용합니다. 1에서 10m 정도 오차를 받는데 DGPS 수신 시 그래서 뭐 그 RTK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짜로 기준국 신호를 내보내 줍니다. 스마트폰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정밀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호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미터 이내에 서브미터급의 오차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트림블, 속기아, 탑콘, 아시텍 뭐 이런 대부분의 측량기기 회사들에서 이제 이런 GPS들을 이제 생산을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전부 다 트림블 거네요. 사진에 나오는 건. 자, 매핑용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안테나하고 안테나에 스마트폰을 꽂아서 쓸 수 있게 나온 제품이네요. 그죠? 요런 가격이 비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허리에 차고 다니거나 배낭에 걸어서 쓰는 요런 이제 요거 사이즈가 여러분들 담배각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 손바닥보다 작은 것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나와서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아예 이제 GPS 안테나 들어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타블렛이 아니 저기 뭐 PDA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건 PDA입니다. 그래서 PDA 용도로도 활용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외장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정밀도를 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산림에서의 경계조사, 등산로 설계, GIS 매핑 작업 등에 활용이 되죠. 자, 이번에 이제 측량용 GPS인데요. 정밀 측량용으로 쓰겠죠. 오차는 밀리미터 이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정 방식, 조다 이제 정밀하게 측정하는 스태틱이라고 해서 기계 한 대만 갖고 할 때는 오랜 시간 측량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통 ppm, 1000분의 1mm 이내의 오차를 구현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RTK, 두 대를 가지고 두 대 이상의 장비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방법. 그래서 한 대는 기지국으로 놓고 한 대는 들고 다니고 그래서 고정된 한 대에서 오차를 보정해 이제 오차 보정 값을 만들어내고요. 들고 다니는 이제 로버죠. 메고 다니는 장비에서 나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하냐? 그럼 RTK. 그다음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보정을 하냐? 후처리. 이런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측량 회사들에서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제품들 측량용이다 보시면 돼요. 임도 측량, 기준점 타설, 사방댐 측량 같은 용도로도 활용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한번 볼게요. 과거에 이제 그 PDA에 사용하던 가장 많이 이제 트림블 테라싱크 같은 용도예요. 매핑, 측량 다양한 용도로 썼었어요. 트림블 GPS 전용 소프트웨어로 패스파인더 오피스 PC용에서 패스파인더 오피스라는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서 뭐 필요한 데이터를 PDA로 보내기도 하고요. 테라싱크로 테라싱크에서 PC로 옮기기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안정적이고요. 다양한 좌표계 설정이 가능하고요. 야장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장을 만들어서 현장 조사도 되고요. 단점은 도면에 라벨 텍스트 처리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뭐 산 48 이런 거 쓸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PDA 전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단점이겠죠. 그다음에 패스파인더 오피스에만 연결이 됩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네. 이게 뭐 예전에 이제 몇백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패스파인더 오피스도 몇백만 원 해요.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한 세트씩만 사도 너무 비싸죠. 뭐 그런 정도다. 자, 한국 사람들이 네,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어요. 왜 글자를 넣을 수 없냐, 이제 라벨을 붙일 수 없냐, 뭐 그다음에 뭐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이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SDK라고 그러죠. 얘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너 니네가 개발해서 써.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트림블용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지오싱크예요. 그래서 간단한 매핑이라든가 간이 측량, 현장 확인용으로 활용하게 되겠죠. 트림블 한국지사에서 산림청의 의뢰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오싱크 오피스라는 간단한 그냥 그 작은 창이 PC에 열려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탐색기 같은 윈도우 탐색기 비슷해요. 그래서 파일을 그냥 그 복사 붙여넣기에 따라서 하에서 PC와 PDA 간의 파일 전송이 됩니다. 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은 가격이 저렴해요. 기계 사면은 서비스로 붙어서 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별적으로 산다는 뭐 좀 비쌌어요. 근데 이제 도면 파일 입출력이 간단하고요. 다양한 좌표계 설정도 가능했습니다. 단점은 도면의 라벨 텍스트 처리 미흡.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실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재밌는 거 있어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산림의 이제 지적도예요. 그러면 요 지적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지적이 하나 있는데요. 요 지적 볼게요. 뭐예요? 산 22-2죠. 근데 보시면 여기도 산 22-가 있고요. 여기도 산 22-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화면이 옮겨질 때 자연스럽게 중복되지 않고 뿌리개를 못해요. 그 기능 구현을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일정 간격으로 화면에 뿌려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 140-2임, 산 140-2임, 산 21-3임, 산 21-4임 이렇게 있죠. 그죠? 산 22-2임도 두 개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좀 굉장히 불편해요. 뭐 그런 문제는 있었어요. 또 하나, 이것도 PDA 프로그램이죠. 최근까지 근데 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관련 업체에 계신 분들이나 산림조합, 산림청, 뭐 각종 지자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ESRI는 뭐냐면 이제 GIS의 애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크GIS 만든 회사죠. 거기서 이제 GPS용 이제 소프트웨어가 앱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아크패드라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PDA용이에요. 매핑, 측량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ESRI사의 아크GIS와 호환되고요. 대부분의 상용 GPS를 다 연결이 됩니다. 장점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좌표계 설정도 가능하고 야장도 되고요. PC, PDA 다 설치됩니다. 그래서 왜 손바닥만한 PC, UMPC 같은 데도 설치해서 활용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식의 GIS 파일을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캐드 파일만 안 올라가요. 뭐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그 구매를 해서 캐드 파일을 올릴 수 있게도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편해요. 왜? 과거에는 그 스마트폰처럼 바닥에 위성 사진이 깔리고 그 위에 뭔가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던 지적도 같은 게 엎어져서 이렇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굉장히 그 버벅거려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이 지금 아크패드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 PDA에서는 좀 느리지만 UMPC 같이 좀 작은 이제 그 PC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삼성에서 나온 Q1 울트라 같은 그 UMPC 있어요. 그게 지금 뭐 한 7인치 타블렛 정도 되는데 두께는 뭐 엄청 두껍죠. 활용을 했었어요. 문제는 이제 배터리예요. 자, 단점은 사용법이 다소 어렵고요. 캐드 파일에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 그다음에 모든 세팅을 다 일일이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거의 뭐라 그럴까 전문가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이 쓰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왜? 그러니까 연결할 때마다 그런 그 뭐야 GPS 연결 세팅 뭐 그 프로토콜 이런 거 다 결정을 시시콜콜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불편했던,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줄 알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상당히 정밀하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산림 쪽으로 이제 진로를 택하신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셨을 때 바로 켜서 바로 쓸 수 있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세팅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러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안 좋아하실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